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참고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무산됐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쟁성 흠집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당 소속 의원의 성추행에 직계 해제됐습니다. 피해를 밝힌 장영 의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했다고 밝혔고 성평등 현안에 목소리를 높여온 정의당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당이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논의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돈풀기 3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국토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함께 설 전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오늘 진행된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정치권 현안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시작부터 국민의힘이 어제 단독으로 인사검증 청문회를 연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단독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야 합의되지 않은 편향성 논란이 있는 증인들을 불러 일방적인 청문회를 하고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은 김소연 전 시의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그리고 고법의 재정 신청 기각,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한 증인들은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과 공천원금 요구 의혹에 대해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증인 참고인을 한 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국민들께 박범계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 논란과 관련해선 자신들과 가족들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 대전집 아파트에 밤에 제 안에 혼자 있는데 밤에 초인종을 눌러서 5명의 사시존치생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났다 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박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이 급증했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신상 관련 의혹 제기에 집중했습니다. 법사위라든지 또 사개특위 이런 데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법무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동생한테 사무장을 해서 맡겨놓고 해서 지금 약 한 7, 8년 동안에 엄청난 수임이 된 거예요.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정책 질의에 주력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과 관련해 김학의 사건 등의 해당 여부를 물었고 검찰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게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야당이 받아서 지금 이제 야당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사 자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 후보자는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했고 수사자료 유출 의혹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지만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단독으로라도 청문 보고서는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정의당은 당대표가 소속 의원을 성추행한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김종철 대표는 직이 해제됐습니다. 젠더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던 정의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것이 드러나 당대표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취임 100일을 간 넘긴 시점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성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성추행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대표단 회의에서 신속히 결정 내렸다고 사과했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동지로부터 존엄을 훼손당한 고통이 컸지만 정의당과 우리 사회를 위해 패자임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한 만큼 형사고발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당의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김윤기 부대표의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비상 전환했지만 박원순, 오거돈 전직 시장들의 성비위로 치러지는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정의당이 성평등 현안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는 데 대한 비판을 피할 순 없어 보입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임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당혹스럽다며 합당한 조치와 2차 피해 차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의 입장차가 커 국회 논의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 3월 보상지급을 목표로 상생연대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야당은 보궐선거를 앞둔 돈풀기 3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에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일부 손실보상을 해주는 손실보상법과 코로나 수혜 업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법,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회연대 기금법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킨 후 보상 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정해 이르면 3월엔 보상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스크에 비유하자면 몇 사람만 마스크를 많이 갖는 것보다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 마스크를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을 선방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는 노골적인 관건선거 선언이자 후세에 막대한 재정을 떠넘기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 파탄 3법, 금권 선거 3법, 증세 3법, 또 우리 아이들에게 멍해를 씌우는 폐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인 만큼 코로나19 피해 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회 내 공론화 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상생연대 3법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기업 옥죄기의 또 다른 수단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신 긴급재정명령 등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한 빨리 종지부를 찍으시고 현실보다 냉정하게 파악하셔서 소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단안을 내려주시기를 갖다가 권고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부처와 당정에 지시한 겁니다. 기획재정부 내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정 갈등론이 불거졌지만 문 대통령이 힘을 실으면서 법안 논의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고 계신데요. 여야 모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동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고 있고요. 또 필요성에도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져야 이 손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또 세부 보상 기준이 담긴 시행령을 만들어야 상반기 내 지급할 수 있다는 계획에서입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중에서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상 방향을 밝힌 것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안하고 강훈식 의원안인데요. 민병덕 의원안을 보면요. 정부 행정명령 발동 직전 3년 동기에 이제 평균 매출액과 차액의 손실 보상금을 최대 70%까지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인데요. 헬스장, 노래방 같이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은 70%, 음식점과 커피숍 같이 이제 기존 영업 시간보다 문을 일찍 닫는 업종은 6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광운식 의원의 안은 휴업 기간만큼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 진흥기금으로 재난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홍문표 의원은 집합금지 또는 이제 집합 제한 조치 피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70%,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피해가 심각한 만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주자는 데는 누구나 다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재원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문제는 재원인데요. 지난해 4차 추경이 있었고요. 올해는 사상 최대 예산안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추경을 하게 되면 이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요. 민병덕 의원의 안으로 이제 추산을 해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평균에서 이제 추산을 해보면 매달 24조 7천억 원이 듭니다. 넉 달이면 이제 한 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엄청난 액수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558조인데 민 의원 안대로 하면 이제 엄청난 액수의 추경이 불가피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큽니다. 홍 부총리가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경향신문과의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거든요. 4개월간 이 100조 원이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제 홍 경제부총리가 밝혔는데 이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또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나라 국간직의 역할은 국민께서 요청하는 이제 준엄한 의무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홍 부총리가 소상공인 지원에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이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 홍 부총리가 나오질 않아서 갈등설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뭐 갈등성도 불거졌는데 기재부가 해명을 했습니다.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한 갈등으로 회의에 불참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런 설명들을 했습니다. 그 손실 보상금의 50%, 60%, 또 70%까지 이제 보상을 해주려면 재원 마련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여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방안은 어떤 건가요? 네, 가장 이제 비중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채 발행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고 한국은행이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재원 조달을 하자는 건데 국채 발행은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가 신용도의 타격이 이제 불가피합니다. 또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증가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요. 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담금 신설을 통한 기금 조성도 고려되고 있는데. 코로나 호황을 입은 업종에 부담금을 이제 부과하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어떻게 보면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발적인 기부도 있지만 운용기금적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상생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증세입니다. 그런데 이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힘들어 보이고요. 만약 증세가 이루어진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반대 입장을 이제 펼치는 거는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쓰자고 이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린 뉴딜 사업 중에 지출 항목을 변경을 하거나 또 이제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만 이제 구조 조정을 해도 일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는 데는 뭐 여야 모두 국민 모두 동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재원이 문제거든요.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이제 세금으로 이제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국채냐 이제 증세냐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분위기와 그 방안에 대해서 오늘 이슈 분석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로 하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박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 양자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부산시장 후보자 심층 면접을 받고 내일 1차 컷오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출마 시기를 저울질해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일 오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출마 선언식을 엽니다.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큰 틀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다며 지지층 결집을 강조하고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 등 연달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27일부터 29일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 달 초 경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인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박영선, 우상호 맞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1차 컷오프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14명, 부산 9명의 후보자를 상대로 인지도와 도덕성 등 심층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내일 컷오프 결과가 나오면 2월 3일부터 4일 동안 책임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로 예비 경선을 통해 지역별 본경선 진출자 4명을 뽑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 논의 없이 경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에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를 만드는 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그에 대해서는 난 관심이 없어요. 다만 막판 단일화 변수는 여전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경선 열차는 출발했지만 어떤 정거장에서든 안 대표와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고 오세훈 전 시장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단일화 협상이 늦어질수록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무 협의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선거 표심 때문에 아직도 밀양과 김해, 가덕도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도 당내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정민영 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변호사는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방심위원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3인을 추천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된 데 대해서 여권 잠룡들의 포퓰리즘 경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총리의 자영업 손실보상제 제안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논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모두 선거철 표심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코로나19 예산 확보 주장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던 민주당이 예산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의 재정명령권을 활용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이 유력 증거인 폭행 당시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면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과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을 봤을 때 정권 인사 봐주기 부실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차관이 특가법 해당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차관이 됐고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매수하려고 했다며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25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정치권의 때 아닌 보유국 논쟁이 일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의 문재인 보유국 발언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야당의 비판이 쇄도하자 박 전 장관, 이번엔 서울시민 보유국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인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과 함께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벌써 대통령님과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논하던 그 시간이 그립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놓고 야당에선 문비어 청가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SNS를 통해서 국민은 더는 문재인 보유국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며 문심이 아닌 민심을 따르라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을 보유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의 이 같은 비판을 박 전 장관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시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보유국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손흥민 보유국, 김연아 보유국, BTS 보유국 등을 거론하면서 서울시민 보유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대응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이 보유국 발언은 야권으로부터는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경선을 앞둔 후발주자로서 성공적인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 구애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한 박 전 장관. 권리당원 투표의 핵심인 친문 표심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안철수 대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안 대표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선 국민의힘 차원의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갈 길이 바쁜 홍 의원이 안 대표를 적극 엄호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준표 의원, 지난 11일 안 대표와 대구 팔공산 소재 동화사에서 깜짝 만남을 가진 이후 안 대표를 향한 응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안철수 대표에게 덕담을 건네는가 하면 제1야당이 지도부까지 나서서 제2야당을 핍박하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야권 서울시장 후보는 결국 될 사람 밀어주는 형국이 될 것이라면서 제1야당 후보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 제2야당 후보가 되어도 정권 심판론은 그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의 이 같은 행보엔 서울시장은 안철수, 대권은 홍준표라는 그림이 깔려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후보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고 대선으로 발걸음을 돌릴 경우 자신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안철수 지키기를 통해서 한편으론 대선 주자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차기 대선을 위해서 더 이상 국민의힘 복당에 신경 쓰지 않겠다며 범야권의 큰 판을 만들어 대선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제3지대 대선 출마론이라는 배수진을 친 홍 의원. 그의 대권 행보는 과연 순탄할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야의 열띤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민주당은 검찰개혁 적임자라면서 박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줬고 국민의힘은 도덕성 논란을 파고들면서 낙마를 벼르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야당의 입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상만큼이나 참 치열했는데요. 야당이 주요 그 쟁점 사안으로 재산 신고 누락과 고시생 폭행 의혹 등을 이제 집중 공격을 했는데 오늘 그 박 후보자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부적격이죠.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 집행에 관한 국가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영어로는 정의부라고 표현되는 이 법무부의 장관을 이분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정치적이거나 도의적인 흠결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재산 신고 누락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고 고시생 폭행 의혹도 그 자체로 형사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의 폭행 혐의로 형사 피고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은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물론 이 정권의 특성상 청문회 과정 그리고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분이 임명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다수의 법적인 문제로 형사 피고인으로까지 돼 있는 분에게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의 장관직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상식적인 의문, 당연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에요. 이 정권 들어서 유독 법무부 장관들을 둘러싼 시끄러운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법무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 뇌리에 박힐 정도로 핫한 부처였는지 국민은 그저 법 지키는 법무부 장관, 무겁게 법 집행 사무를 총괄해주는 그런 법무부 장관을 원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덕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부적격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또 그 증인 채택 문제도 이제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어제 그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독자적인 장외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대부분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그 수사에 관련된 당사자들이거나 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라서 채택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 당사자들이 상투적으로 둘러대는 말들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 말할 수 없다, 응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 불리하니까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이미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만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니면 후보자가 스스로 적절하게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박범계 후보자는 문제가 너무 많고 또 구체적입니다. 오죽하면 저희 당에서 장외 청문회를 했겠습니까? 박범계 후보자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차라리 증인들을 불러서 청문회 자리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그 억울함을 다 밝히는 것도 괜찮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여당에서는 아마 이거를 정쟁성 흠집 내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미 이분에게는 흠집이 너무 많이 나 있고 그는 후보자에서 그런 반박에는 동의가 어렵다 이런 말씀 덧붙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여당은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또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그 상생연대 3법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은 포퓰리즘이다. 또 선거용 매표 3법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그 같이 그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생연대 3법에는 반대 입장인 건가요? 일단은 이 해당 입법들의 재정적인 문제, 즉 재정적, 행정적 준비 여부를 충분히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세금이 투입이 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공유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또 얼마만큼의 금액을 적용을 할 것인가 등등 한 번도 이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될지, 그 어떤 법안들보다도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국민적인, 사회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런 식의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여당의 저희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월 재보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재정을 투입하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당이 많이 시큰둥했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예산 통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별로 반응 보이지 않다가 부랴부랴 여론이 돌아서니까 겨우 3조 원밖에 뒤늦게 확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불과 한두 달 만에 이렇게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서 입법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권에는 예측 능력이란 게 없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 더군다나 이 여당 분들이 다들 내년 대선 뭐 여당 내부 경선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건지
총리에 여당 대표에 경기도지사까지 모두 나서서 이 문제에 다 뛰어들어서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사실이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네. 하지만 그 야당도 손실 보상은 필요하다 이런 그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야당의 그 입장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이미 작년 총선 때 저희 당에서는 100조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자 이런 주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재정을 적절히 활용하자는 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에 있어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인데요. 이걸 활용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그리고 여당의 상생연대 3법에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연휴 이전에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을 이제 예고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이제 뜨거워졌는데요. 당정은 이제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또 세금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카드를 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여당의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 국회 국토위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 현안을 잠깐 짚고 넘어가죠. 오늘 그 인사청문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야당이 거센 의혹들을 제기했지만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니 야당의 의혹 제기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고 다만 한 가지 걸렸던 것은 재산 신고에서 누락이 발생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문제까지 본인이 다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국민께 솔직하게 사과를 했지요. 뭐 이런 정황들을 보면 핵심적인 의혹들은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임명이 될 거다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근데 방금 그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 말씀 이제 들으셨죠? 네. 도덕적 또 법적으로 부적격이다. 또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사전 이제 모의 테스트하는 성격으로 국민참여위원회도 이제 개최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냈단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부적격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인사청문회에 임했죠. 가령 어제 그 당이 독자적으로 시행했다고 하는 인사청문회도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몰각하는 일이죠. 그 인사청문회가 왜 있습니까? 공직 후보자가 본인의 자질과 또 능력에 대해서 국민 앞에 자기의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그 판단케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후보자도 없이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의혹들을 제기했단 말이죠. 이건 진정한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정치 공세죠. 당신들도 그 점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정치 공세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미 부적격자라고 낙인 찍어놓고 청문회에 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겠죠. 네. 또 상생연대 3법에 대한 이 야당 측 답변도 방금 전 들어봤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매표 3법이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일단은 이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도부는 100조 원의 예산을 들이자. 그리고 더구나 그것도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하니까
국회 입법 과정 없이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을 사용해서 지원하자라고 지난 4월 달부터 주장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작년 4월 달부터. 네. 근데 좀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자영업자나 또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영업의 손실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보상하고 지원하자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법안을 성실하게 협의해서 잘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쓸 수 있는데 왜 안 쓰냐. 또 선거 앞두고 막 돈을 풀려고 하는 거는 그 선거를 앞두고서 선거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뒤가 바뀐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점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이 물론 긴급 재정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국회가 열릴 수 있는데 대통령이 재정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그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섣부른 결정들을 촉구할 게 아니라 전후를 잘 살펴서 지금 당장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재정 관련 문제가 좀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안철수 대표가 좀 거친 발언을 했어요. 패륜 3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분은 최근에 자영업자 현장을 찾아가지고 자영업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고통을 얘기한 지가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리 서울시장 선거가 급하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급한 게 국민이 처해 있는 그런 민생의 위기입니다. 이 민생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책임 있게 나서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선거만을 염두에 두고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재원 마련이 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국채 형식이 되든 또 뭐 증세가 되든. 그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들 또 그 외에 저는 정부의 직접적인 어떤 집합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계속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 때문에 발생한 기업들의 손실도 있고 또 그 때문에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의 손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렇게 손실 보상이 논의될 때 가급적이면 손실을 본 많은 국민들이 일정하게 좀 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러자면 이제 많은 재원이 드는 거니까 그게 문제인데 우선 국가가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에 동원할 재원이 없다면 국채를 발행하는 부분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공의 힘만으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는 호황을 누린 기업들도 있고 부문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호황을 누린 만큼 사회적 기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공유제 얘기도 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질문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이야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이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목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잠깐 좀 어떤 건지 네. 대략적인 그림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글쎄요. 20일도 안 남았거든요. 뭐 아직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하지 않았고 또 충분히 이 세부적인 안을 지금 작성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공급을 하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물량을 공급할 거냐 이걸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공급의 전략은 서 있는데 네.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쯤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아, 국토위원이신데 아직 예, 그것까지 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다만 크게 공급 전략은 네. 몇 차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네.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네.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얘기지만 역세권, 지하철역이 있는 곳에 저층 주거지들을 개발해서 역세권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세 번째로는 새로운 택지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공급을 하되
지금은 모든 국민이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값싸게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변창흠 장관의 평소의 소신인 공공자가주택 개념으로 이를테면 토지 임대부 분양을 한다든지 환매 조건부 분양을 한다든지 또는 지분 적립식 분양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창의적인 분양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공급 물량의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공급을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런 지적인데요. 이 단기간 안에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획기적으로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으니까 설 전에 발표된다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간 문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다 짓는 것인데 땅을 갑자기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위에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집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 1, 2년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 당장에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영영 내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2, 3년만 기다리면 값싸고 질 좋은 주택들이 많이 공급될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뢰를 주게 되면 꼭 지금 아니어도 그때 가서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집값 인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이제 대량의 공급 대책들을 내놓으면 이 공급 계획이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주택 공급 계획과 함께 투기 세력의 어떤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시장 감시 체계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법도 함께 처리하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주택 공급 지역을 이렇게 묶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의 근간은 이제 투기 세력을 막자는 게 가장 이제 골격이 될 것 같은데요. 한때는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설이 이제 피어올랐다가 지금 이제 물 건너가 이제 분위기 같습니다. 6월 양도세 중과를 이제 계획대로 이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양도세 강화가 이제 어떤 효과를 불러올까요? 지금 계속 집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입법 과정을 싹 잊어버리신 듯해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국회에서 곧바로 입법을 했는데 그때 투기성 주택 보유자들이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것이 금방 실행이 되면 곧바로 실행이 되면 주택을 가진 분들이 미처 처분할 겨를도 없이 세금 부담을 지게 되니까 이거 시행을 1년간 유보해 놨어요. 그래서 시행되는 게 이제 올 6월 1일부터 아닙니까? 그러니 그간에 세 부담을 피하고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담이 무서워서 주택 매각을 못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면 되는 거다. 4개월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팔았던 분들을 생각해 갖고 세부담을 더 완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잃게 만들죠. 그러면 시장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이른바 퇴각로 확보론, 이른바 양도소득세 감면론, 이건 지금 시기에 적절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때릴수록 더 집값이 튀어오른다 이런 말이 또 있었고요. 또 매물 잠김, 그러니까 매물이 더 꽁꽁 묶이는 이런 현상도 이렇게 있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더 이게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글쎄 이제 그거는 6월까지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때릴수록 튀어오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들 하는 말씀입니다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핀셋 대책을 주로 써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제 민생들을 생각한다면 전면적인 정책을 쓰는 건 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주택값이 많이 폭등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핀셋 대책을 써봤는데 이 지역에서는 효과를 봤는데 이 핀셋 대책이 가해지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택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는 이런 평가를 들어야 했던 것인데 부동산 정책을 쓰면 때리는 곳은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때리지 못한 곳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전면적인 정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작년 7월 달에 도입된 게 7.10 부동산 대책인데 이때부터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핀셋 대책에서 전면적인 대책으로 바뀌었다. 다 때리겠다라는 네. 건가요? 알겠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충분히 들은 것 같아서 그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그 1가구 1주택 기본 정책법을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이제 골간이 이제 무주택자와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이제 공급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께서 맞짱 토론을 제안하고 거기서 약간 이제 그 반대의 목소리를 좀 내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 그리고 다주택자 적대시 정책이 아니냐. 그리고 투기성 다주택자를 잡아야지 무조건 주택이 뭐 중소형 주택이 많은 사람들까지 전부 올가미를 씌우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저는 먼저 우리 진행자께 감사드리고 싶은데 1가구 1주택법이 아니라 1가구 1주택 기본정책법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네네. 그건 법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서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거정책이나 주택정책을 펼 때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1가구 1주택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네. 따라서 1가구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한다거나 금지한다 이런 법이 아니에요. 그냥 정부의 주거정책이나 주택정책의 큰 원칙과 방향을 정하자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다주택자를 뭐 적대시하는 정책이다 또는 뭐 주택 시장의 생태계를 잘 모르고 하는 법이다 또는 뭐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법이다 이런 얘기들은 전부 근거 없는 우려입니다. 네. 이 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제정된다 하더라도 가구가 꼭 한 채만을 보유해야 된다. 그 외에는 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법이 아닙니다. 정부의 주거 정책을 그런 원칙으로 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아파트를 공급할 때에도 무주택자에게 무주택자 기간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해서 청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주택자를 우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지 말고 없는 사람에게 먼저 보유토록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1가구 1주택 정신이 관철되고 있는 제도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뀔 게 아니라 또 경기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뀔 게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될 원칙으로 정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애 의원께서는 제 법안에 대한 뭐 사회주의법이냐라고 하는 식의 오해는 없으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제안해 주셨기에 제 법안의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토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KBS 1라디오에서 1대1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짧게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너무 길게 말씀드렸죠? 네,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여튼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민생 연석회의 간사이시기도 한데요. 네. 노사정 협상을 또 거듭한 끝에 네. 택배 과로사 대책에 모두가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합의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을 통과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도 구체적인 문제를 다 규율하진 못했어요. 대표적인 게 택배 분류 작업을 누구의 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거 과거에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들이 다 해왔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일이 아니라 택배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는데 그 사회적 합의를 해서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사의 업무이지 택배 노동자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물류법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리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의 근본 원인이었던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네. 이게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하시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이 열정이 느껴진 눈빛 이거 느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아까 앞서 인터뷰에서 소개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1가구 1주택의 기본 정책을 법에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꼭 좀 통과시키고 싶고요. 또 부동산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투기적인 어떤 수요들을 막거나 또는 사기적인 어떤 부동산 거래 행위들을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를 위한 부동산 거래법도 제정안을 내놨는데 이것도 꼭 좀 통과시키고 싶고요. 끝으로는 우리나라 영구 임대 주택이 지어진 지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영구 임대 주택의 92%가 지어진 지 25년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을 내놨거든요. 이게 모두 다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법인데 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3대법 꼭 입법시키는 활동을 올해는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좀 시간이 허락하면 서울 그 시장 그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또 이 의원님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은데 네. 다음 주에 한번 더 나와주시죠. 네. 그러시죠. 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여당의 입장 그리고 이제 의원께서 발의하신 1가구 1주택 기본 정책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인 내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부터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도 낮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 목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봄인 듯 겨울인 듯 날씨 변화가 참 큰 한 주가 되겠는데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